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국계법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죠. 그 다음에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한 규제를 다룬 법률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오게 되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둘 이상, 그죠? 둘 이상의 시군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이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수립합니까? 관할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똑같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만들고,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 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구체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죠. 이 절차가 계획이고, 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고,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여기 박스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바로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했었죠. 그 다음에 저번주에 했던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란 말이랑 계획이란 말이 결합이 되는데, 여기 계획은 관리계획의 일종이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죠. 지구 단위로. 그래서 관할의 전부에 대해서 수립합니까? 일부에 대해서 수립합니까? 지구 단위는 관할의 일부, 전부 안 되고 일부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아니고 일부, 지구 단위로 만드니까 지구 단위로. 그 다음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먼저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해줍니다. 지정을 통해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리화할지를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하고 계획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둘 다 관리계획 거쳐서. 자, 지정, 저번주에 했던 거
원칙,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에 지정합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합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 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은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가 원칙이죠.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곳이 있죠. 어떻게 했죠? 정택, 공시, 노 요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 다음에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내지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세 군데.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 세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여기 142페이지에 그 세 개는 크게 표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142페이지. 그렇죠? 1번에 계획관리지역, 2번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항, 이런 것들 요 세 군데. 비도시 지역에는 이 세 군데다가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했던 게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이상이어야 합니까? 50%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그 다음에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면적은 얼마 이상이면 됩니까? 3만. 제가 3만을 원칙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그 다음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수도권의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을 때는 10만. 이렇게 3만, 30만, 10만.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저번 주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44페이지 보시면 144페이지. 자, 이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했으니까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화할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한 8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8가지 정도. 그 중에서 오늘은 딱 2가지만 하겠습니다. 2가지만. 자, 제가 계획의 내용들은 잘 설명을 안 합니다. 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이런 것들은 수업한 적도 없죠. 근데 계획의 내용을 했던 게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 8가지가 아마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2가지만 할 겁니다. 2가지만. 자, 그래서 144페이지 책을 한번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2와 4의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2번, 4번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이렇게.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별표,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14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별표. 요 2가지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거는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4번에 있는 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 2가지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말씀은 드릴 건데 오늘은 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차 외우는 걸로 하고 오늘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뭐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용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 꼭 들어가야 돼요. 꼭. 이렇게.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찾는 거죠. 요거 빼고. 야, 2개인데 어떻게 시험에 내냐고. 요렇게 냅니다.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하면 5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번, 2번은 용도 제한, 3번 건폐율, 4번 용적률, 5번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여기에다가 다른 거 교통처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걸 딱 집어넣는 거죠.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그래서 포함돼야 되는 거, 될 수 있는 거 요걸 일단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오늘은 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박스 위에 있는 본문의 다만 밑에 있는 것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다가 가로 열고 지정 X, 이렇게 지정 X.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분하는 게 됩니다. 뭐 지금 주거 지역 이렇게 있죠. 주거 지역. 근데 이 주거 지역을 세분해서 뭐 전용, 일반, 준주거 지역 이렇게 세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원래는 달동네라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동네를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가만 놔두면 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뭐 하는 데죠? 저층 편리한, 저층 편리한, 중층 편리한, 중고층 편리한 이런 데 일반 주거 지역.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를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가만 놔두면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뉴스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뭐 종상향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종상향.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올려줘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건 가정하지만 지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1번에 1의 2라고 되어 있죠. 1의 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여기 이제 건축 제한이고 요거를 대체하는 사항.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대체하기 위한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들을 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 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밑에 거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있죠. 동그라미 3번.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여기를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해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했고, 5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 이런 것들 뭐 줄여가지고 배, 형, 색, 건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긴 한데 어떻게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6번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그 다음에 7번째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 요까지 아까 1의 2가 있었으니까 7번까지 하면은 8가지죠. 요 내용들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고, 요 계획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용기. 네, 2번, 4번.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우는 거는 요 2가지만 외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근데 오늘은 요 2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용기. 이 2가지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구역 지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방안을 요 계획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역시 여기서도 행위 제한을 하겠죠. 이제 규제를 가합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완화. 여기서는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자, 강화하는 규정이 3,645가지 정도 있고 완화하는 규정이 9개 있는데 어떤 거 공부하시겠습니까? 완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 책에도 9개 법률 규정을 완화 그렇게만 돼 있죠. 강화하는 거 3,645가지는 책에다 쓸 수도 없고 저도 모르는데 천만다행이네. 완화하는 거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대신에 이 완화되는 규정을 9가지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번 보죠. 여기 이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도 상업지역. 둘 다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상업지역인 거죠. 그래서 뭐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길 양옆으로 이렇게 상업용 빌딩들이 쭉쭉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학원 옆에 뭐 이런 데가 일반적인 상업지역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데는 1층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건물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옆에 보면은 여기 층별로 안내판이 붙어 있죠. 1층에 뭐 커피숍, 2층에 음식점, 3층에 음식점, 4층에 커피숍, 뭐 4층에 PC방, 5층에 당구장, 6층에 술집, 7층에 술집, 8층에 술집 막 이런 식으로 막 종류도 섞여 있고 건물이 막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네모난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는 이런 상업지역, 이런데 일반적인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에는 똑같은 상업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중간에 도로가 하나 있고, 여기서는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의 5번 동그라미 5번이었나?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성 뭐 이런 거 나오죠? 건물의 형태를 규제를 합니다. 건물의 형태를. 야, 우리 동네는 이렇게 일반적인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은 짓지 마 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수한 공법이 들어간 아주 멋진 건물들만 지어 라고 외부 형태를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피라미드 형태로 생긴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냥갑 3개를 쌓아놓은 이런 건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건물이 들어오거나, 아무튼 되게 특이한 모양의 건물들이 막 들어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저기 용도 제한하죠. 용도 제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야, 요 라인에는 레스토랑만 들어와. 요 라인에는 카페만 들어와. 여기 라인에는 이제 술집만 쫙 들어와. 라고 하면서 요런 건물의 용도 같은 것들도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색채 같은 것들. 우리 동네에서는 빨간색으로 외벽을 색칠하면은 폼이 안 나니까 빨간색 페인트를 쓰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빨간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외벽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용 승인을 못 받습니다. 사용 승인. 즉 페인트 칠을 다시 해야 사용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심한 데 가면은 창문 틀 모양까지 규제합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창문 틀 모양을 아치형으로 해 라고 했는데 내가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의 창문 틀로 했죠. 이거 뜯어내고 공사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엄청난 규제를 가는 겁니다. 엄청난 규제를. 그 다음에 뭐 배치라든가 뭐 건물도 배치, 건축선 같은 것들 쭉 도로변을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데 건축선을 임의적으로 후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횡단보도가 아니라 사람들 다니는 길을 좀 더 폭을 넓게 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벤치 같은 거라든지 분수대 이런 것들 앉아 쉴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들도 좀 폼나는 걸로 가로수도 이렇게 해놓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 뭐 걷기 좋은 거리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의 건축선을 좀 후퇴를 시키고 건물의 배치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건물을 배치를 합니다. 엄청나게 규제를 가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를 받고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이러한 상업지역들보다는 이 지역이 좀 더 폼이 나는 겁니다. 폼이.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야, 저희 가니까 되게 이쁜 건물들 많고 예쁜 카페들도 많고 이쁜 음식점들도 많더라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주면서 오늘 이거 무조건 다 쓰랍니다. 1번에 갔었습니까? 2번에 갔었습니까? 2번.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람들이 가보고 막 좋다고 소문이 나고 폼도 나고 막 각종 SNS에 올라오고 이런 데니까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나도 여기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죠. 여기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데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음식 하나 시켜놓고 뒷건물 이런 거 옆에 조명 멋지게 해놓는데 요 뒷배경을 해가지고 사진 한 방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려야죠. 인스타그램 뭐 카톡 프로필 사진 이런 데다가 사진 딱 올려가지고 설명에다가 이렇게 하죠. 샵 야경 샵 엄지척 이런 폼이 나는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일반적인 상업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폼 나는 데 가서 써야 돈 쓰는 맛도 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뒤에 들어오는 건물들은 이렇게 지을까요? 이런 건물들이랑 비슷하게 폼나게 지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건물을 옆에 지으면 사람들이 여기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뒤에 짓는 건물들도 앞에 있는 건물들처럼 좀 폼나는 건물들이 들어온 거죠. 무슨 거리 이런 거 생길 때 보면은 되게 오래된 가게들이 이렇게 밀집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 젊은 사람이 하나 인수해가지고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바꿔놓으면은 거기 있는 상인들 되게 좋아하죠. 잘 모르시나?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이렇게 오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가기 때문에 이 골목에 사람들 아무도 안 오다가 여기 소문이 나니까 이쪽으로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런 가게가 하나 생기니까 그 옆에 또 이런 가게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골목 자체가 이렇게 싹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규제를 해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뒤에 오는 건물도 당연히 일반적인 건물로 짓는 게 아니라 폼나는 건물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멋진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앞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올릴 때 한마디 더 적어야 됩니다. 여기 샵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샵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폼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가합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 건축주들은 그 규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 거니까. 상업용 빌딩에 사람이 와야 가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빌딩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그 강화를 3,645가지나 되는 규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대신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폼나게 지으려니까 9가지 정도는 완화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9가지 규정을 완화를 하는데 그 완화되는 규정들이 크게는 3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차장법 에서 각각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자, 국계법에서는 3가지 규정. 첫 번째, 건축 제한. 이걸 좀 밑에 써요. 국계법에서는 3가지. 첫 번째가 건축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폐율. 세 번째는 용적률. 이런 규정들을 완화를 해주고,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으니까 아직은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첫 번째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개공지. 이런 규정들을 완화해주고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계법, 건축법, 주차장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국계법에서는 3가지.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 안의 조경,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완화되는 규정들을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됩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도시지역, 국계법 규정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에서 완화되는 범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 제한, 도시지역에서도 완화해주고 비도시지역에서도 완화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완화가 되고,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제한은 도시지역에서만 120%까지, 높이 제한은 120%, 비도시지역에는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은 역시 도시지역에서만 100%까지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 완화되는 범위가 아마 뒷페이지에 가면은 되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져 있을 건데,
네, 음영 처리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볼 건데, 그냥 저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자, 보면은, 145페이지 2번에 개발 밀도 적정한 조화 이런 것들 안 보셔도 되고, 3번 법률 규정의 완화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화되는 거 9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은 이게 쭉 너무 좀 나열이 돼 있는데,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요게 이제 국계법 규정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개 공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이렇게 쭉 써놨죠. 이렇게. 이러한 규정들이 완화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참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안에 몇 가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참고 맨 위에 도시지역 밑줄, 도시지역 파란색 글자 도시지역. 네, 파란색 도시지역. 지금부터 보는 거는 도시지역에서 이렇게 규정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1번은 계산 시기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3, 4월 달에 하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가끔씩 나오는데, 1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네. 146페이지. 맨 위에 도시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참고 제목에. 보고. 거기 나오는 1번은 계산식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나오는데,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6번 보죠. 6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밑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해 줍니까? 100% 동그라미 완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줍니다. 어떨 때냐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내지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내가 지으려는 건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가 10대입니다. 10대. 내가 지으려는 건물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 10대인데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해 주면은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20대? 20대? 100% 완화해 되면 20대? 가 아니고 0대. 100%를 완화를 해주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설치를 안 해도. 이렇게 20대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시험에 이런 걸 내죠. 이렇게 10대에서 100%가 완화가 되면은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설정할 때, 그럴 때 100%를 완화해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8번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8번 봐야 됩니다. 147페이지.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의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밑줄 하시고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 그래서 높이 제한은 얼마까지 완화됩니까? 120%까지. 120%까지. 그 다음에 9번은 됐고 10번 보죠. 10번. 위 1 내지 4 및 7의 규정에 의해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규정들에 의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그렇게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최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밑에 줄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은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들은 되게 많죠, 앞에.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건폐율, 용적률 얼마 완화해주고,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를 해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완화하더라도 최대로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건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해서 도시지역 외 나오죠. 도시지역 외
비도시 지역에는 국계법 규정만 있습니다. 국계법 규정만. 그래서 건축 제한은 완화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150%, 200%까지 이렇게. 그래서 1번에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번에는 건축 제한을 완화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해서 시료가 나오죠. 시료? 이렇게.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행위 제한한다는 거 했고,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를 시료를 시킵니다. 시료를. 자, 그 중에서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시료죠. 구역 지정의 시료니까 요거 지정된 거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자, 지정하고 나서 계획은 3년 안에 만들어야 돼요. 3년 안에. 지정하고 계획을 3년 안에 안 만들면은 시료, 뭐 해제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다음 날이죠.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요거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요게 1번.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그 148페이지 1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밑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했죠.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했으니까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요거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9페이지 2번 보죠. 2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시료. 자, 이거 이제 요거 계획 만들어 놓은 거 요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즉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5년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밑줄 하시면 되겠죠?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거는 5년 안에 5년 안에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은 요거 2번에 나오는 거는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이렇게. 1번은 지정하고 나서 계획을 3년 안에 안 만들면은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 2번은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은 요거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2번에는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밑줄 해야 됩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거기 밑줄.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한다. 우리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용, 산, 기, 지 중에 기는 요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가 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산이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이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항. 요거 4가지 제한할 수 있는데 주민의 입안 제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럴 때는 그 입안 제한한 사항에 대한 사업의 착수를 5년 안에 하라 이 말이죠. 5년 안에 안 하면은 요거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시료고시, 시료되면 고시에서 가지고 알려주라는 거고 그 5절 맨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밑줄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자, 요거는 기출 지문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편하니까 제가 기출 지문을 하나 써보죠. 자, 뒤에 문제가 최근 문제니까
목욕장의 건축을 불허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요게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뭘까요? 목욕장. 뭐 목욕탕 같은 거겠죠? 일반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대부분의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목욕탕을 아마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일반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의 건축을 불허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건물을 짓습니까? 지구 단위. 밑줄 친 게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탕의 건축을 금지했죠. 그러면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탕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보다도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20회 기출 문제가 그렇습니다. 전설적인 기출 지문이죠. 이런 거. 자, 여기까지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용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하는데 우리는 완화되는 거 9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안의 적용,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공개 공지 이런 것들, 주차장법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똑같이 완화가 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얼마씩?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각각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 제한은 어디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얼마까지? 120%까지.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디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얼마까지? 100%까지 완화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실효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얼마나 만들어야 됩니까? 3년. 그 다음에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화 착수는 5년 안에 단 요거 계획 수립에 관해서 사업 착수는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5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은 3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획 수립에 관한 관리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렇게 요게 실효.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 지역의 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보다도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게 요 관리 계획의 내용을 한 거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의 일종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다음에 요거 방금 했던 게 지구 단위 계획. 자, 그 다음에 여기 계획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했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 나오는 게 국토를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거. 이게 이용규제입니다. 이용규제. 자,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자, 그래서 사인이 우리나라 이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규제를 받는데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신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인가가 될 수도 있고 승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이 규제의 형태를 허가로 규제를 합니다. 허가로. 그래서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 허가라고. 그래서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 요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용규제입니다. 이용규제. 앞에서 배웠던 계획규제랑은 이제 분리를 해야겠죠.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규정들은 국토를 개인이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등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렇게 151페이지. 뭐 151페이지에 나오는 규정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자,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개발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는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석 채취, 다섯 번째는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개발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허가받고. 단, 이 행위들을 도시, 군, 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제 알 때도 된 것 같은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그러니까 개발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요 개발사업, 시설사업, 정비사업에 의해서 이 6가지를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거는 공적 개발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를. 자, 그 다음에 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규정이 왜 나오는지 연역이 앞에 이렇게 151페이지에 쭉 써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요렇게 도시지역 안에 뭐 사람들이 이쪽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80년대 중후반 이후로 직장인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8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에 조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는 재화가 뭐죠?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자동차를. 그래서 요 90년대 초 이때부터 각각 집마다 차량이 한 대씩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때를 이제 마이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이카 시대. 자, 예전에는 뭐 식구들끼리 뭐 외식을 한다거나 하면은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외식을 하고 이랬었는데, 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갑이라는 직장인이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면은 그 주 주말에 뭘 할까요? 차 사면 뭐 해야 됩니까? 드라이브 가야죠. 그래서 차를 구입한 갑이 집집마다 차량이 한 대씩 보급이 되니까, 이 갑은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거리 정도에 있는 시외곽 지역으로 놀러를 갑니다. 여기서 서해안 한번 가볼까요? 서해안? 서해안 가니까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앞에 바다도 있습니다. 뭐 대천 해수욕장 이런 데 갔다 해보죠. 이렇게 조개목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예전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있다가 이 사람이 차가 생기니까 이 시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시 외곽 지역, 비도시 지역으로 놀러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비도시 지역에 가보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조개구이집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산 구경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조개구이도 먹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갑은 주말을 이 대천 해수욕장에서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이제 뭘 할까요? 자랑을 해야죠. 자랑을. 을한테, 옆에 있는 을한테, 야, 내가 주말에
대천에 갔는데 여기 산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좋고 그 앞에 조개구이집이 있는데 이 조개가 입에서 막 살살 녹더라 이러면서 자랑을 하죠. 그러면 을은 이제 뭐 할까요? 을도 가야죠. 을도 그 주 주말에 다시 또 일로 갑니다. 근데 내가 들었던 것은 뭐 좀 다르게 산도 별로 볼 것도 없고 바다도 별로고 뭐 황해 그 뭐 서해 흙탕물인데 뭐 그 다음에 조개도 그닥 맛있지 않습니다. 서울에 그냥 무한 리필집이 훨씬 맛있죠. 그지만 이제 다시 주말을 이쪽에서 보내고 을이 다시 월요일날 출근을 하죠. 그러면 을은 이제 뭐 할까요? 을도 또 자랑해야죠. 실제로는 별로였는데 병한테 야 대천에 갔더니만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조개구이집도 너무 맛있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도시 지역이죠. 비도시 지역. 자, 앞에 그 151페이지에 쭉 길게 써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즉 03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토를 두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으로 규제를 하고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도시 지역에서는 계획 규제를 하는데 비도시 지역은 이용에 관한 규제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가 바로 비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는 따로 규제를 하니까. 이렇게 이 두 법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개발법, 여기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원래는 조개구이집이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조개구이집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더 지어야죠. 옆에 조개구이집이 막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자기가 원래 처음에 있던 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간판에다가 원조 이런 걸 붙이는 거죠. 원조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닷가 왔다고 조개구이만 먹나? 이러면서 고깃집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 자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숙박업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요런 건물들 지을 때 원칙은 뭐 받고 건물 지어야 될까요? 허가, 건축 허가 받아야겠죠? 근데 허가를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통은 칠판에 써놓고 물어보죠. 저기 건축물에 건축 할 때 뭐 받으랍니까? 개발행위 허가. 즉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이제 건축 허가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즉 허가를 두 개를 받는 두 개를. 물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두 개 받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 비도시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즉 건축 허가만 받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건축 허가랑 개발행위 허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건축 허가는 딱 이 건물만 봅니다. 설계도대로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걸 판단하는 게 건축 허가입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허가를 내주면서 주변의 기반시설, 환경, 경관 내지는 뭐 위해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주변 환경이나 경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자, 여기 예전에 비도시 지역에는 개발행위 허가는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 받고 건물을 짓는 거죠. 즉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막 들어서면서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데서 막 오염물질들을 배출합니다. 생활폐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산, 강,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사람들이 왕래가 잦지 않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2차선 도로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이 도로가 미어 터지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건축 허가만 받고 이런 건물들이 막 들어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에 있는 산과 강,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하고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신문기사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국토가 땡땡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땡땡땡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쓰레기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국토가 난개발로 모험사를 앓고 있다라고 하죠. 난개발. 저런 게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건축 허가받고 건물들이 막 들어서다 보니까는 환경오염들, 그 생활 폐수들이 막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뒤에 경관이 좋았는데 산 같은 거를 높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다 막아버리는 거죠. 이걸 바로 난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사에 계속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때 이 국토가 바로 비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죠. 비도시 저런데.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게 개발행위 허가의 목적입니다. 난개발 방지. 즉, 이 6가지 행위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난개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떠한 행위들을 허가받는지가 이제 152페이지에 나오죠. 허가 대상 행위 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지금 밑줄 친 이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래서 여기 뭐 계획에는 여러 명 나왔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용규제, 이 이후로는 대부분의 권한을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행사합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한 개 빼고 다. 한 개 빼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싹 다 특, 광, 시, 군이 하는 겁니다. 지금 페이지 이 이후로는 특, 광, 시, 군.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모든 사적 개발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뒤에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했다. 밑줄 이렇게 써놨죠.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저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난개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물어보면은 난개발 아니니까.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난개발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써져 있는데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저는 이제 나눠 써놓은 거죠. 이걸 1번, 2번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적 채취. 네 번째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1번에 건축물의 건축인데 기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뭡니까? 우리 배운 적이 한번 있는데 인문 강의할 때 건축법에서 건축이라 함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 요걸 건축법에서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것들 할 때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 다음에 니은은 공작물의 설치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번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게 나오죠.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이런 건 일단 놔두고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 매립 이런 것들.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겠죠. 그러면 이걸 평탄화 작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절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거기 땅 깎기. 예, 깎습니다. 깎고 성토는 흙 쌓기. 예, 그러니까 메꿔주는 거죠. 흙을 깎고 쌓고 깎고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집안이 약할까요? 튼튼할까요? 약하죠. 지금 막 흙을 갖다 붓고 흙을 파내고 이랬는데 집안이 약하니까 이걸 다 줘줘야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게 정지입니다. 정지. 다지는 거. 정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변 가다 보면은 옆에 택지 같은 거 딱 조성해 놓고 이렇게 중장비인데 쇳덩어리로 된 이만한 바퀴로 된 이런 중장비가 며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지. 다지는 거. 뭐 쓸데없이 기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지는 거. 무거운 정장비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포장은 말 그대로 요 위에 포장하는 거. 그래서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공유수면 매립도 물에서 땅으로 바꾸는 거니까 질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질 변경이다. 자, 근데 그 참고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 그 위에 그
가로 안에 있던 거죠.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이 말인데, 자, 정하는 형질 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형질 변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근데 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 게 원칙. 근데 1번, 2번, 3번, 4번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습니다. 얘네는, 자, 먼저 보면은 1번 인접 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 재활용 골재,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온이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통해서 성토하는 경우. 자, 여기 땅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성토를. 근데 요 안에 채워 넣는 것들이 재활용 골재, 사업장의 폐토양, 무기성 온이. 무기성 온이는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요 위에다가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위에 사과, 배, 토마토 이런 거 재배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가 이런 것들로 이제 메꿔가지고 비라도 오면은 주변 토양으로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지목이 대였는데 이걸 전이나 답, 과수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원래 지목이 잡종지 같은 거였는데 이걸 역시 마찬가지 전이나 답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밑줄 합니다. 뭐 사이는 괜찮답니까? 전, 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즉 벼농사 짓다가 고추농사 짓고 고추농사 짓다가 벼농사 짓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전, 답 사이의 변경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이 아니라 4번.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옹벽을 설치하거나 내지는 2m 이상의 토지를 절토, 성토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행위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다만 1번, 2번, 3번, 4번 얘네는 허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도. 그 중에서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사이는 괜찮죠? 전, 답 사이의 변경은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주말에 내가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근데 길가에 돌이 너무 예쁜 게 하나 있는 거죠. 그거 하나 딱 주워왔습니다. 허가받아야 됩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 뒤에 강조되어 있는 거죠.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거기 밑줄.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여기 페이지를 안 써놨구나.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 기역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요거 개발행위 허가라도 받으라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도. 그 다음에 니은에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동그라미 미만. 그 다음에 고 디귿에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행하는 너비 5m 이하 동그라미 이하. 요거는 생략된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 토지의 분할은 옆에 작게 분할한다. 이게 난개발입니다. 작게 분할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여기 토지가 1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요거를 5천 제곱미터씩 분할하는 거죠. 요거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50제곱미터씩 분할합니다. 1번, 2번 중에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유는 뭐였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난개발일 때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1번이 난개발 같습니까? 2번이 난개발 같습니까? 2번. 토지를 잘게 쪼개면은 토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덩어리가 크면은 이게 활용 가치가 높은데 이런 잘게 쪼개놓은 토지들은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즉 여기를 다른 토지들은 다 이만하게 분할을 했는데 여기는 이걸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할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 같은 판자촌이 형성이 되겠죠. 즐겁게 뭐 조그마한 건물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토지를 잘게 쪼개버리면은 난개발을 유발합니다. 요게 토지의 분할. 그래서 작게 분할하는 거. 그래서 아까 니은에 보시면은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돼 있죠. 미만. 그 밑에도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가는 너비 5m 이하. 너비도 5m 이하라는 거는 길쭉한 뭐 건물이 나오겠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른 책에는 페이지를 써놓은 것 같은데 건축법 57조 1항이 저 뒤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따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오죠. 녹지, 관리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아닙니까? 바뀝니까? 바뀌죠.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 바깥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거기 위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죠. 곧 걔네 친구 같은데 하나 빠진 애가 있는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그러면 농림지역에는 물건 쌓아놔도 됩니까? 네, 됩니다. 농사 짓다가 옆에 비료포대 좀 쌓아놨습니다. 허가 받아야 될까요? 농사 짓다가 옆에 집당 같은 거 좀 쌓아놨습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난개발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 난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니은 우리 아까 봤던 거 건축법 57조 1항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다운표요 같은 거 하시고 페이지를 618페이지 그거 한번 써보시오. 618페이지 건축법 57조 1항 거기다가 페이지 618페이지 그래서 618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이번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자 그래서 맨 앞에 밑줄 합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 우리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밑줄치기 안 했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거기다 밑줄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법에서 규제를 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 국계법에서는 건물이 없는 대지를 규제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건물이 없는 대지는 우리가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에서 각각 규제를 합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저스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해서 거기 분할 제한 면적이 나오죠. 그게 건축법 57조 1항입니다. 주거지역 60, 상업, 공업은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안 해오셔도 됩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제가 앞으로 한 100번 할 거니까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요거보다 작게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게 분할하는 건 난개발이 아닌데 요거보다 작게 분할되면은 난개발이니까 건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분할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고 건물이 없는 대지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받고 분할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건축물의 분할의 앞에 작게 분할한다는 거. 그래서 미만 이하 이렇게 미만 이하일 때 허가받는 거지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미야상의 변경이 나오는데 자 여기 처음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바꾸려고 할 때는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승인받을까요? 처음에 허가받았는데 이 허가받은 걸 바꾸고 싶습니다.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뭔가 변경할 때는 처음에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허가받았으니까 변경할 때도 원칙은 허가받는 겁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때 이런 것들 허가를 받지 않고 뭐 신고한다거나 허가를 안 받고 그냥 받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받았으면 허가받고 처음에 신고했으면은 바꿀 때도 신고하고 처음에 인가받았으면은 바꿀 때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 게 원칙. 이게 원칙. 이 원칙. 처음에 허가받았으면 변경 허가받고 처음에 신고받았으면은 변경 신고하고 처음에 인가받았으면은 변경 인가받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계가 한 단계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들은 그러니까 허가사항, 신고사항, 인가받는 사항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죠. 다 외울 수가. 그래서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거랑 연장되는 거랑 어떤 게 경미한 겁니까? 단축. 그 다음에 면적이 축소되는 거랑 확대되는 거랑 어떤 게 경미한 겁니까? 축소. 비용이 감소하는 거랑 증가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경미한 겁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감각적으로 아 이거 경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내가 허가받았죠. 근데 뒤에 이러한 것들을 변경하겠답니다. 그러면은 허가는 일단 아닌 겁니다. 다른 게 뭐가 될지 모르는데 뭐 신고가 될 수도 있고 허가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통지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아 허가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상황이겠구나 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변경이라고 나오는 경우. 변경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하죠. 변경. 그러면 앞에다가 힌트를 하나 더 줍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10%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경미한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10%입니다. 10%. 숫자는. 그래서 아예 이런 단어들 단축, 축소, 감소 이런 거 준다든지 변경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앞에 10%라는 단어를 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경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허가받은 사항이면은 뒤에 허가받는 건 아닙니다. 뒤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뭐 신고할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이니까 신고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통지할 수도 있고 처음에 신고했죠. 그러면 신고는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신고는 아닌데 뭐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가도 마찬가지. 인가 안 받고 뭐 신고하거나 인가를 안 받고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아 경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건 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10% 이건 아닙니다. 20%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5%죠. 5%. 근데 이 10%가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경미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단축, 축소, 감소, 변경 나왔는데 10%, 뭐 5%, 20% 이런 거 나왔다. 아 경미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거구나. 이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 풀면서 제가 아 이런 게 경미한 겁니다 라는 것들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따로 설명드렸냐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사항은 시험에 따로 나왔습니다. 이게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그래서 요거는 좀 볼 겁니다. 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허가받으라 이 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라 이 말이죠.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 시, 군에게 밑줄 통지해야 한다. 요 통지도 조금 특이한 겁니다. 보통은 원칙 허가받았으면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뭐 신고한다거나 허가를 안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통지를 하죠. 통지. 자, 어떤 거냐면 1번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단축하는 겁니까? 단축. 동그라미 단축. 그 다음에 기획의 면적을 확대합니까? 축소합니까? 축소인데 앞에 숫자도 밑줄합니다. 5% 범위에서 축소. 제가 10%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5%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축, 축소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본 김에 나머지도 보죠. 니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인데 앞에 불가피하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디귿.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그러니까 허용되는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는 허용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한 오차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뭐 일괄신고 이거는 건축법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이런 것들. 그래서 단축, 축소인데 10%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5%입니다. 축소 몇 프로? 축소 5%, 축소 5%, 축소 5, 축소 5, 축소 5, 축소 5, 축소 5 이렇게. 축소 5 이렇게.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린 거지 다른 경미한 사항들은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미한 사항들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이 단어들 이런 것들 아니면 숫자는 10% 이런 것들은 객관식 문제 풀면서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법률의 적용 이거는 됐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행위가 나오죠. 이렇게 거기다가 별표 하나.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쉬었다 가죠. 이거는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